한국에 있는 러시아가 과거의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의 뜻밖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러시아는 일본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는 줄곧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대하며 일본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에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러시아의 시민들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 땅이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는 집회를 갖기도 해서 일본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8월 10일 일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인 주일 러시아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는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1945년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사진과 함께 1945년 8월 9일 나치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가 된 적군의 만주 전략 공격 작전이 개시되었다. 하루 전인 1945년 8월 8일 미국과 영국이라는 히틀러에 항거하는 두 연합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련은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에게 선전포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보통 대사관의 주된 역할이 해당 국가 원만한 관계를 맺고자 함임을 상기시켜 봤을 때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도발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선전포고 이후에 미국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폭격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러시아가 독일까지 이긴 상황에서 만약 일본으로 남하에서 온다면 러시아가 일본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무례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발끈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이후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지금 대사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며 러시아 대사관을 원망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글로 한참 소란을 빚은 뒤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대사관은 지도 한 장을 떡하니 올리면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만주 작전의 목적은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였던 관동군의 괴멸과 중국 북동부, 만주, 조선 북부의 개방으로 2차 대전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의 맹공으로 일본인들은 궁지에 몰렸고 일본군 부대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전을 펼쳤지만 반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며 러시아의 대승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명백히 유쾌하지 않을 일로 원폭 관련 도시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등에서 각종 2차 대전 관련 기념일을 갖고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시기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괘씸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군사 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쿠릴 열도 문제로 러시아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아베 총리가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심기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에는 반대로 광복절을 기념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소련의 일본 전쟁 당시 상황이 찍힌 희귀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사진에는 소련군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진은 10여 명의 군복 차림 소련 군인들이 낡고 해진 일장기를 두 손으로 든 채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독일과의 2차 세계대전을 승전하기도 했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있던 일본군을 직접 몰아내려 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트위터에 언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그것의 실제 사진을 최초로 한국에 공개하면서 우리는 조선을 구해내고 일본을 몰아냈다는 것이죠. 러시아 대사관 측은 러시아 군사역사연구소와 러시아 국방부 등이 보관해온 역사 관련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련군이 1945년 중국 하얼빈에 진입해 행진하자 중국 시민이 이를 지켜보며 손을 들거나 웃는 모습, 소련군 보병대원들이 만주 국경지대를 넘는 장면도 눈에 띕니다. 당시 일본군은 만주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공격했고 이미 미국의 항복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까지 만주에 들어오자 완전 전의를 상실합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일본의 점령당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합군, 미국 등의 활약은 곧 해방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러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소련 지도부와 군사 당국의 단호한 행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방대한 영토를 일본군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복절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 간 양자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한국과 일본의 동시에 다른 모습을 연출해 일본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러시아는 일본이 계속해서 쿠릴 열도를 반환해달라고 모태기 외무상을 비롯해서 과거 고노다로 외무상까지 끊임없는 공세를 해오자 쿠릴 열도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 5척을 납포해버립니다. 러시아가 외교에서 많이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쿠릴 열도 분쟁이 있을 때 아예 러시아의 전력 폭격기 Tu-95를 동원해서 일본 전역을 2바퀴 돌았던 사건은 지금도 일본에서 회자될 정도로 굉장한 도발이었습니다. Tu-95는 핵 전략 폭격기였으므로 만약 도발 시 폭격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이번에는 민간 어선 5척을 잡아들여서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일본 당국은 홋카이도 바다 근처에서 국제법의 기준에 적절하게 어업을 했다고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에게 그러한 주장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 사건 이후에 쿠릴 열도에 대해서 잦은 언급은 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상 아베 총리가 쿠릴 열도 반환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의도를 접은 것입니다. 한두 번 자극을 더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을 잡아들인 그날에 러시아는 한국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같은 날 한국에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집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동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차례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훈련차에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들렀으며 한국의 해군들과 우호를 다지기 위한 스포츠 경기도 가지는 등 양국 간 해군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어떤 외교 메시지를 보낼 때 상징적으로 같은 날에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아베 총리의 만남에서 개를 등장시켜 직계하면서 5종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갖는 나라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 미국 라인에서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굳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잘못 건드릴 경우 매우 골치가 아플 게 자명한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전략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장차 통일 시 국경이 닿는 나라이기도 하므로 여러가지 관계를 잘 해놓는 외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예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며 북한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의 가스관 연결을 북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면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경제를 개방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등을 돌려서만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러시아 대사관의 일본과는 180도 다른 이러한 재수처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소련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급해서 한반도에 38선을 그어버린 것은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움직인 것을 좋게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열강들의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전략적으로 중립에 서서 한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일을 대조시키면서 한국에는 광복을 기념하자고 하며 일본에는 과거를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뒤늦게 한국형 확진자 동선 추적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며 GDPR의 소극 적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럽 일부 언론이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이 개인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가디언, BBC 등은 지난 12일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 국민건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확진자 동선 추적은 한국에서 발빠르게 도입해 확산세를 늦추는데 효과를 나타내 세계 각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생활 침해 논란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이 GDPR 위반을 우려해 도입을 미루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유력 경제지 레제코는 코로나19 동선 추적 기능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레제코와는 다르게 프랑스 정부는 이미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확진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알려주는 앱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독일 정부 또한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을 참고해 확진자 동선 파악에 나서려다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달 2일 전국 이동 제한령을 발동하면서 이동 제한 감시를 위해 데이터 코비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익명화한 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이외 체코와 아이슬란드는 이미 유사 프로그램을 속속 도입을 완료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양사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저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감염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API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유럽 각국이 GDPR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확진자 추적 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초기 방역에 실패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2위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벨기에 10위 등 10인의 유럽 국가만 6개 국가가 있다. 한국은 22위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을 비판하던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전 세계 4위에 달한다. 3위 이탈리아, 5위 영국, 7위 벨기에, 8위 독일, 10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가 대거 포진했다. 한국은 225명으로 29위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DPB 위원장은 지난달 GDPR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방역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증은 지난달 30일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코로나19 접촉 추적 앱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인 목적이라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 수집 실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데이터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과 익명화 및 향후 정보 삭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속에 공중보건이라는 공익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개인의 자유를 두고 제기된 윤리적 쟁점은 비단 코로나 앱 도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역 봉쇄와 방역을 위한 열감지 시스템이나 안면 인식 모니터링 시스템 등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감시 사회 즉 21세기형 빅브라더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팬데믹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사회 전반에 걸친 감시와 통제 상황이 과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는 명분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AI 기반 솔루션이 적절한 관리나 제어 없이는 중요한 개인적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의견도 있다. 제임스 코베일러스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하기 위해 AI 데브옵스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관리자는 명확하고 시간 제한적인 비상시나리오 저지선을 설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AI와 기타 데이터 기반 앱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접근, 사용, 모델링에 대한 통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국제사면위원회와 100개 이상의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디지털 감시 기술 사용 시인권을 존중하도록 각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감시는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제한적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수집 데이터는 코로나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데이터 보안과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는 법률에 규정돼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방역과 개인의 자유 두 가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우위를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각 정부는 자국 내 여론과 셈법에 따라
끊임없이 입장을 제고하며 신중하게 양가치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